남편이 평생 마음 깊이 사랑하는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건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젊을 때 예뻤던 사람, 음식 잘하는 사람, 항상 웃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가 해준 살림을 보고, 자기가 참아준 세월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늦었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그게 다 틀린 말씀입니다. 정말 다 틀렸어요. 이 늙은이가 한의원에서 70년을 보내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 손을 잡고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본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남자가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면서 가장 마지막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 말입니다. 그게 첫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여자도 아닙니다. 60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요, 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 이름이 왜 마지막에 나왔는지 이 늙은이가 105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105이 되었습니다. 6.25 오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골 마을에 작은 한의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맥 잡고 침 놓고 약 다리고 환자분들 이야기 듣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학자도 아니고 책 많이 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손목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의 가정사를 같이 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손목 한번 잡으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진맥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맥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집에 가는 게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평생 사랑받은 사람과 외롭게 산 사람, 손목 잡으면 다 압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면서 이 늙은이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다는 것. 그건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5가지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렵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다만 잊고 사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남편을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당신 자신만 떠올리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소파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말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무거워 보일 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래? 하고 물어보십니까?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다그치십니까? 아니면 밥 먹으시고 하면서 식탁으로 부르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챙겨주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요. 근데요, 이 늙은이가 70년을 한의원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 마음을 잡으려면 말을 재미있게 해야 한다. 분위기를 풀어줘야 한다. 위로의 말을 잘 골라야 한다고요.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적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거 바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환자분들을 70년 동안 봐오면서 저는 정반대를 보게 됐습니다. 남자가 평생 못 잊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준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단순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준다는 건 훨씬 깊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의원 한지 한 4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직후예요. 1998년이었나 99년이었나 그 즈음에 한 분이 침을 맞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60 정도였어요. 어깨가 다 굳어 있고 잠을 못 자서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다 망하셨더라고요.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빚더미에 앉으셨답니다.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렸고요. 형제들도 돈 얘기 나오니까 연락을 끊었답니다. 술집에서 잠깐 위로해주던 여자도 사업이 망하니까 자기 발로 떠났고요. 침을 놓으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진맥은 이미 다 잡았으니까요. 그분이 한참을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침대에 눈을 감고 누우신 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만 맞아 놓아드렸어요. 근데 말이요, 한 사람한테는 했소. 우리 안 사람한테요. 망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안 사람한테 다 털어놨소. 사실 그전엔 평생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무슨 약한 소리를 하나 그러고 살았소. 그러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의원이 그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그날 우리 안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소. 한마디도.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내 옆에 앉아서 끝까지 들어줬소. 위로의 말도 없었고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고 누구 탓을 하지도 않았소. 그냥 끝까지 들어줬소. 그분이 그제서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박 선생, 그날 밤에 내가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았소. 사업 망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다 망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느꼈소. 그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요. 한마디도. 저는 그날 그분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맥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 메말은 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분이 다시 일어서신 건 그 한 끼 저녁 식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분을 살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남자는요, 사실 자기 얘기 잘 못합니다. 평생을 강한 척하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속에 무거운 게 있어도, 두려운 게 있어도, 부끄러운 게 있어도 그걸 꺼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멍하니 있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무거운 걸 한번 꺼내볼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군데라도 있다면요. 그 자리가 자기 집이라면요. 그 자리가 자기 아내 앞이라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절대 못 잊습니다. 절대로요. 남자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여자를 잊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여자 앞에서
마침내 솔직해질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못 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듣기예요. 입을 다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창한 거 없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남편이 뭔가 말을 꺼낼 때 그 순간 휴대폰부터 내려놓아 보십시오. TV도 잠깐 끄시고요. 시선을 맞추세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절반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를 진짜 듣고 있는지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자꾸 도와주고 싶어서 입을 엽니다. 근데 그게 듣기를 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요. 그 사람이 다 꺼낼 때까지요. 또 하나는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침묵도 대답이에요. 어떤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깊습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신 그분이 평생 못 잊는 게 한마디 말이 아니라 한 끼 식사 동안의 침묵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듣기의 힘입니다. 이 늙은이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듣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듣기는 사랑입니다. 듣는다는 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듣되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분 얼굴이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합니다. 70년대 초반이었어요. 박정희 시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그 무렵이지요. 시골 마을마다 지붕을 갈고 길을 닦고 다들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던 그때 말입니다. 그 즈음에 한 부인이 한의원에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동네에서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고 살림도 넉넉했어요. 부인은 곱게 차려입고 늘 단정하고 말씀도 점잖으셨습니다. 침을 맞으러 오시면 1시간 정도 누워 계셨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분은 거의 남편 이야기만 하셨어요. 우리 그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그이가 저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그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엔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부인이 어디 흔합니까?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서 이 늙은이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분이 자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남편 얘기였어요. 침을 놓으면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뭐 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그분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요.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우는 게 미덕이었고 자기 색깔을 안 내는 게 현명한 거였고 남편 그림자처럼 사는 게 정숙한 여자의 모습이었지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말 잘 압니다.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전쟁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정말로 사랑받는 길이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본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 부인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10년쯤 다니셨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2달, 석 달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모습이 영 달랐습니다. 얼굴이 야위셨고 눈이 빨갰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우시더니 한참을 그냥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맥을 잡으니까 맥이 어찌나 가늘던지요. 한참 후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우리 그이가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그이가 좋다는 거 다 따라 했어요. 그이가 싫다는 건 한 번도 안 했고요. 제 의견 같은 거 낸 적도 없어요. 그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이는 저를... 그분이 그 말씀을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냥 우셨어요. 저는 그날 침을 못 놓았습니다. 그냥 손목만 잡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남편분도 한때 우리 한의원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다른 환자한테 무심코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산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소. 내 의견에 늘 동의만 하니까 내가 거울 보고 사는 것 같소. 같이 살아도 외롭소.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날 가슴이 좀 무거웠습니다. 부인은 평생 사랑받으려고 자기를 지웠는데 남편은 그 지워진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진실입니다. 자기를 지운 자리엔 사랑이 들어설 자리도 같이 지워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상대가 머무를 자리가 있어요. 알고 싶은 게 남아있으니까요. 같이 발견할 게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를 다 지운 사람한테는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거울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는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여자예요.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한테 대들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자기다움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단단한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남편한테는 깊은 신뢰로 남아요.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요. 그게 평생 가는 사랑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냐고 남편이 물으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지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오늘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로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다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평생 좋아하셨던 거 하나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슬그머니 손에서 놓아버린 그거 말이에요. 꽃꽂이든 노래든 책 읽기든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그게 자기 색깔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남편이 틀렸다고 느낄 때 무조건 동의하지 마세요. 다투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두 분 사이에 살아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자기를 지우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의 자리예요. 근데 자기다움만 있으면 끝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 늙은이가 한의원에서 70년을 보내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별거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40년쯤 한의원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5가지 중에 제일 강력한 거였구나 하고요. 그게 뭐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고마워하는 거? 그게 무슨 특별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부부 사이에는 그런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식구끼리 무슨 형식 차리느냐고요.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윗세대가 다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다 통한다. 그게 정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70년을 보면서 제가 본 진실은 좀 달랐어요. 안 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평생 해온 모든 노력이 표현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버려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김장독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마당에 김장독 묻어 놓으셨잖아요. 그 김장독이 참 신기해요. 한 해 묵으면 한 해 깊어지고 2해 묵으면 2해 깊어지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익어갑니다. 근데 가끔 열어서 한 번씩 손봐주지 않으면요. 어느 날 열었을 때 다 상해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고마움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매년 쌓이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씩 꺼내서 표현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안이 다 비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88올림픽 즈음이었으니까 한 87년이나 88년쯤일 겁니다. 그때 환갑을 맞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침을 맞으러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침을 맞으러 오실 때마다 할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한의원 문 앞까지 손목을 잡고 오셔서 침 다 맞고 나오실 때까지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환갑잔치를 동네에서 크게 하셨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이고 손주들도 다 와서요. 그 잔치가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할머니가 혼자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침 맞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차나 한잔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차를 한 잔 내드리고 마주 앉았는데 할머니가 한참을 그냥 차만 보고 계셨어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우리 영감이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작은 것 하나도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다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떠올려요. 그 사람이 1962년에 나한테 사다 준 첫 번째 고무신, 그것부터요. 하나도 안 잊으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할머니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말하는 거,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날 차를 다 못 마셨습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요. 그 할아버지가 왜 환갑이 지나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의원까지 같이 오셨는지, 왜 한 번도 한의원 안에서 짜증 한 번 안 내셨는지 그날에서야 다 이해됐어요. 그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한 일을 그 할머니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걸 평생 느끼셨던 거예요. 그게 그분을 살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남자도, 성공한 남자도, 묵묵한 남자도 다 똑같아요. 자기가 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게 외로움이에요. 같이 살아도 외로운 그 외로움이요. 근데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 여자한테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고맙다는 말은 인사가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은 상대를 살아있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약을 지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약이 그 한마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에 한번 멈춰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옷 입고 출근 준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 사람이 해온 일이에요. 당신 매일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그날 종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옛날 일을 기억해서 한 번씩 꺼내보세요. 10년 전에 남편이 해준 일, 20년 전에 해준 일, 그게 작은 거였어도 상관없어요. 당신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고맙다는 말 뒤에 이유를 한 줄 붙여보세요. 그냥 고마워요가 아니라 당신이 그날 그렇게 해줘서 내가 그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 한 줄이 그 사람한테는 평생의 자존심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안 어렵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0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노력을 보지 못하고 가버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부터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한마디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정말로요. 이 한마디로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고마워하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심으로 가능해요. 마음이 폭풍 속에 있으면 고마운 게 안 보입니다. 한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 선생, 내 평생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시오?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소. 집에 들어가는 일이었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늙은이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집이라는 데가 사람한테 쉬는 자리가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됐을 때 그건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70년을 한의원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가 깨지는 걸 봤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돈 때문이라고들 하시지요. 외도 때문이라고도 하시고요. 병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유는 거의 다 한 가지였습니다. 감정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흔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이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대가 조금만 평소와 달라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게 반복되면요. 남편은 서서히 그 집에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자리, 친구, 회사, 어디든요. 집이 가장 편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긴장되는 자리가 되는 순간 그 결혼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내 곁에 있는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도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 안 운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폭풍이 없다는 게 아니라 폭풍이 와도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옛날 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겨울에 온돌 아랫목 있잖아요. 그 아랫목이 참 신기해요. 막 들어가면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해요. 근데 그 따뜻함이 안 식어요. 새벽이 돼도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근데 식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IMF 외환위기 때 제가 본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98년이었습니다. 한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침을 맞으러 오셨어요. 명예퇴직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시절엔 흔한 얘기였지요. 평생 한 회사에 다닌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와야 했답니다. 이분이 한의원에 와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우셨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내가 어떻게 우느냐 그러고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침대 위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진정되시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 회사에서 나온 날 말이요.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소. 종일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새벽에야 들어갔소. 안 사람이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있더이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요. 그분이 잠깐 멈추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 그 사람이 안 울었소. 다그치지도 않았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소. 그냥 수고하셨어요. 식사하세요. 그 한마디만 했소. 그게 다였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소. 매일 똑같이 밥상을 차렸소. 내가 일이 없는데도 말이오. 마치 내가 회사 다니던 때랑 똑같이요. 그렇게 6달을 그 사람이 했소. 6달이 지나니까 박 선생, 내가 다시 일어나졌소. 그 사람이 안 흔들렸기 때문이요. 내가 다 무너졌는데도 그 사람이 안 흔들렸기 때문에 나도 결국 다시 섰소. 그 말씀을 듣고 이 늙은이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큰 위로의 말도 없었고 큰 행동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똑같이 밥상을 차린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음이 그분을 다시 세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여자 곁에서 남자는 비로소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본 안정된 분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평생 흔들렸어요. 슬픔도 다 겪으셨고 두려움도 다 지나오셨어요. 다만 그 폭풍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면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30 즈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감정이 풍부한 여자한테 끌렸어요. 잘 웃고 잘 울고 감정이 다 보이는 사람이요.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105이 된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시절 제가 솔직함이라고 부르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불안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를 못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솔직함은 폭풍 속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먼저 안 휘둘리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느냐? 작은 거 하나씩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마시고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단 하루요. 그 하루 안에 그 감정의 모양이 바뀝니다. 다음날 다시 보면 그게 별일이 아니었다는 게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로요. 그리고 남편이 무너졌을 때요. 다그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똑같이 밥 차리고 똑같이 인사하시고, 그 평소가 가장 큰 약입니다. 그게 IMF 때 그분 한 사람이 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먼저 알아주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자기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그 한 가지만 해도 흔들림이 절반은 잡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늙은이도 한때는 몰랐습니다. 이 5번째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한참을 살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이른 즈음까지도 저는 이 진실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다 안 것 같잖아요. 환자도 많이 봤겠다. 사람도 많이 만났겠다. 세상사 다 보인다 싶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른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은 모든 걸 가져가는데 딱 하나 절대 못 가져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젊음은 다 가져갑니다. 미모도 가져가고요. 건강도 한 조각씩 가져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한 가지만은 시간이 못 건드립니다. 그건 뭐냐? 끝까지 배우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나요. 신기하게도요. 남자는 그 눈빛을 평생 못 잊습니다. 정말로요.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냐. 가만히 살다 죽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한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챙기고 집안 살림하느라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으셨을 텐데요.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걸 배우느냐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른 즈음까지요. 근데 이 늙은이가 한 분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0년대 후반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8년, 89년 그 즈음일 겁니다. 한 부인이 한의원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50대 후반이셨는데 갱년기 증상으로 침을 맞으러 다니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시집장가를 보내신 직후였고요. 집이 갑자기 텅 빈 거예요. 남편분은 그 즈음에 말이 점점 줄어들고 계셨고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하루에 몇 마디 안 나누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 부인이 어느 날 침을 다 맞고 일어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저 서예를 배워볼까 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50대 후반에 뭘 새로 배운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흑백 TV 시절에서 컬러 TV로 막 넘어가던 그 무렵이잖아요. 다들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 봐주는 게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동네 서예교실에 다니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붓도 제대로 못 잡으셨답니다. 그래도 안 그만두셨어요. 한 해가 지났어요. 2해가 지났어요. 3해가 지났습니다. 그분이 한의원에 오실 때마다 서예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글자를 썼다. 어제는 어떤 글귀를 익혔다. 그 글귀의 뜻이 무엇이다. 그런 얘기를요. 근데요, 한 5해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남편분이 어느 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따라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같이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한의원 대기실에 앉아서 부인이 침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분이 침을 맞으시러 혼자 오셨습니다. 그날 침대에 누우셔서 천장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 우리 안 사람이 요즘 다른 사람 같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같이 산지 35년이 넘었는데 말이요. 박 선생, 요즘 들어서야 저 사람을 처음 만나는 기분이요. 매주 새로운 글귀를 가져오는데 그 글귀에 담긴 뜻을 풀어주는 그 사람 눈빛이 말이요. 마흔에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글귀를 가져올지 궁금하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궁금하오. 이 늙은이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부인이 한 일이 뭐였느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50대 후반에서의 한 가지 배우신 게 다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그 부부 사이를 살려놨던 겁니다.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다 알았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 같이 발견할 게 남아있어요. 그 설렘이 30년, 40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 같은 반응, 같은 생각만 있는 사람 곁에서는요. 처음엔 편해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이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는 관계도 같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이걸 약탕기에 비유해 볼게요. 이 늙은이가 평생 약 다려본 사람이니까요. 약탕기에 약재 넣고 불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게 센 불로 끓이면 안 됩니다. 약효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작은 불로 약한 불로 한참을 끓여야 진짜 약이 우러납니다.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약한 불 위에서 묵묵히 졸여야 그 안에서 진짜 약효가 나와요. 사람의 성장이 꼭 그렇습니다. 거창한 거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를 매일매일 끓이는 거예요. 그 끓임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남자는 결국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여자만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존경심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존경심이 있는 자리에 사랑이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가 평생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거창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요. 매일 5분만 책을 읽어보세요. 무슨 책이든 상관없어요. 옛날 시조 한 편이어도 좋고 손주가 두고 간 만화책이어도 좋아요. 5분이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세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동네 안에서도 안 가본 골목 있잖아요. 그 한 번이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들어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 안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다는 걸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요. 그 한 가지가 평생 자라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몇 살이시든 상관없습니다. 50이시든 60이시든 70이시든요. 잘하는 데는 나이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늙은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그 자체가
당신 안에 아직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눈빛을 지켜주세요.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이 늙은이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게 사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자질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세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1시간 가까이 가만히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5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당신 안에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자기를 지우지 않는 단단함,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따뜻함, 흔들림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주는 깊이, 그리고 끝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 눈빛. 이 5가지를 다시 돌아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다 바깥을 향한 게 아니에요. 다 안을 향한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게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늙은이가 솔직히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젊었을 적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105해를 살고 나서 이 늙은이가 조용히 생각을 바꿨어요. 진짜 사랑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오랜 세월의 바람을 견딥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오랜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어요. 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미인도 아니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한의사 아내로 평생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한테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제 한 사람은 먼저 보낸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 늙은이가 105이 되도록 매일 아침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베개에 머리를 묶고 한참을 그 이름만 부르고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게 뭐가 그리 깊으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됐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임종을 앞둔 남자가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이 첫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도 아니라고요. 화려했던 시절의 여자도 아니라고요. 그 이름의 진실이 이거예요. 그 이름은 가장 예뻤던 여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됐던 그 자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다시 봐요. 그때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게 누구냐? 자기를 가장 자기답게 해줬던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 말씀드립니다. 젊음은 갈 수 있지만 품격은 남기를, 미모는 바랄 수 있지만 깊이는 남기를, 열정은 식을 수 있지만 존경은 남기를, 시간은 흘러갈 수 있지만 당신은 남기를. 그렇게 남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랍니다. 이 늙은이가 70년 동안 한의원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이 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셨어요. 그 세월 안에는 넘어진 날도 있었을 거예요. 우셨던 날도 혼자였던 날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린 5씨앗이 이미 다 심겨 있어요. 가꾸는 건 이제 당신 몫입니다. 저 박철호는 105해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70년 동안 한의원에서 수많은 가정을 봐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5가지 씨앗이 이미 살아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삶은 요란한 잔치가 아니에요.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한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늙은이가 105해를 살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